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입력 잘못으로 1,1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참담함을 넘어서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까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부실 선거의 민낯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 자괴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분노한 청년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겠죠.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 사상 초유의 부실 선거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자, 먼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다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요. 개표 오류, 성과급 지급, 도덕적 해이 여러 문제가 지금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KBS 단독 보도로 그 경기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서 입력하거나 이 엉뚱한 투표서 결과를 입력하는 일도 지금 밝혀졌는데요. 자, 지금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선관위 어떤 관리 부실 사례들입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 개표 결과 집계 오류도 있었고요. 대선 때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도 있었고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 운영이 됐을까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우리 잦은 조직의 일탈이 결국은 대형 참사로 이루어진다는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속그룹 투표도 문제도 있었고 부실 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였었는데 실은 어떤 조직 이론에 의하면은 두 가지가 없어지면은 붕괴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감찰 기능이 상실됐을 때, 두 번째는 내부 준법 감시 체제라 해서 컴플라이언스거든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절대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렇게 정말 참담한 대형 사고가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립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립성이 강한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것을 이제 좀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실하게 이제 또 혹은 이제 헌법적 기구니까 감사의 부분들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시민 통제라든지 외부에 이제 독립적인 통제 기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강한 독립성이 이제 또 거기다 이제 권한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당 사무부터 선거 사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뭔가 선거 사무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 있고 이것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에너지들이 좀 낭비되고 분산되어 버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기존 유권자 수 60%에서 이제 50%로 줄인 결정이 선관위 어떤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이 사무총장 정결로 처리됐다는 사실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관련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일탈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결정 60%에서 50%더 황당한 거는요. 예산 책정을 할 때는 110%를 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느냐라는 부분들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뭐 나중에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니까 투표 시간 마감을 늘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중앙선관위의 위원회 결정이냐 아니면 이게 서울시 선거위원회 단독으로 만약에 했는데 그 임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해서 너무 안이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거든요. 독립성과 책임성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만 강조했지 책임성을 완전히 무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나름대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요 예측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그 결정이 굉장히 이제 이게 과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게 누가 진짜 책임이 있고 또 책임 있는 부위에서 이제 결정을 했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게끔 하는 방식으로 또 그런 이제 부실한 상황 내에서의 이제 대응도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이게 이제 지휘 체계도 굉장히 미흡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응도 굉장히 이제 매뉴얼도 부재한 이런 전반적인 아주 총체적인 이제 부실임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예.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먼저 우리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절차적인 공정성에 굉장히 매우 중시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훼손된 거다. 특히 이 절차 공정성이 훼손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노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그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이제 국가기구인데 이제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득권 집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간에 계속 누적되어 온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 결합돼가지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먼저 이제 항의를 하고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주권이 침해된 점, 또 어떤 선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같이 작용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세대의 분노. 우리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민주주의 복원력.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민주주의 건강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참정권에 대한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주권의 시작은 투표권에서 시작하는데 국민 주권이라는 거는 결국 보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동등하게 투표할 권리,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참정권 권리가 이제 우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과연 K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이제 강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저는 뭐 대학교에서 시국 선언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그 시국 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침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착오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좀 깊이 평가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청년 세대의 분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자, 이번 잠실 집회가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뭐 수가 좀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 초기의 특정을 보면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와는 명확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있는 구호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세력과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아주 명확히 보였는데 자,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의혹 이 부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되려면은 굉장히 이제 고의적인 특정인의 이제 유불리 문제가 이제 확인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 뭐 이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이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실 선거라고 하는 그렇죠, 가운데 부실 선거. 국민의 이제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실 선거,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그 측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 자체나 정치 전반 혹은 이제 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청년들의 인식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실 선거로 일단 규정을 하고 뭐 부정 선거 여부 등등은 여러 가지 이제 수사나 등등의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니까 그건 이제 또 그때 제기하면 되는 문제니까 지금 현재는 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치 지형과 선을 긋는 모습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처음에 우리 지금 청년들의 저런 시위라든지 아니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그만 거는 있지만 재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회 초기부터 계속 나왔었죠. 근데 그 재선거에 대한 문제는 뭐 2019년도 베를린 사례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독일 법원은요. 그 일부 재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평등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봤거든요. 얼마만큼 참정권이 훼손됐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게 그 우리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 재선거를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수성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관된 부분들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부실 관리라고 그 갤럽 조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 또 나가서 자꾸만 이제 이게 막 확산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의 논리가 침투를 해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드린 아니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는 건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꾸만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요. 극단적인 진영의 논리로 다시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은 저는 청년 세대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선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이 부정선거를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선관위의 능력으로는 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근데 지금 그 개표소 봉쇄 집회 시위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재선거만 구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제도 뉴스 보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집회나 어떤 구호가 변질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제 부실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규명하고 또 대처 방안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자라는 의지가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시위가 이제 부분이 이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무엇보다 이제 어제나 뭐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이제 그 여론조사 이제 전문가 등등이 이제 현장을 좀 방문해 봤는데 이제 이게 저 시위 현장에 이 집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나 이 분들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자신들의 의사도 표명을 했고 또 거기에다 그것이 이제 수용되어지는 어떤 이제 우리의 그 분위기들을 확인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그 사태를 좀 이제 바라보고 자신들이 이제 보다 구체적인 그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옮겨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사이에 이제 그 현장 부분은 이제 좀 정략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로 채워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런 변질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뭐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또 그때 그걸 뭐 구성의원을 뭐 동일수로 하느냐 안 해가지고 이 논쟁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이 사태 심각성을 우리 정치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하다면 바로 특검을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실 사태로 인해서 헌법기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도 이재명 정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주권정부에서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설득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말이죠.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한 세대라고 우리 청년 세대가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어떻게 사회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저는 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거라 보여지고요. 뭐 아까도 이제 우리 김영규 교수님 말씀해 주셨었지만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뭐 K 데모크라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개막 행사가 이제 노래가 등장하고 주제가 K 컬처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이제 그런 선임 반열에 오르는 그 국격이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그런 민주주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서 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정치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대정치라는 게 뭐냐. 당대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SNS 1억 2천 건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공정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투표용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과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정치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투표에 참여하고 내가 정치에 참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효능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정치적으로 무관심했었다고 얘기하는 뭐 실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최근에는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하고 증가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 정신인 공정성을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진영의 논리 양극화인 데서 새로운 그래서 2030은요 이번 투표 결과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진영과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냐에 따라서 가치 투표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낮춘 이유, 또 자, 인쇄 축소를 결정한 배경, 또 투표용지 추가 지급 요청에도 지연된 전말, 보관한 폐기 경위 등.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금 여야가 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는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고 가시죠, 우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 위원회 수를 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여야 동순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논의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노한
청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 문제가 좀 정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참정권이라는 가장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들이 정치와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참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어떤 실천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성 정치권에 대한 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정치권과 거리 두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저렇게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문제로 이걸 몰아가는 것을 청년들이 굉장히 뭐 그냥 이게 두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렇게 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또 다른 이제 그러면 이제 청년들의 이런 이제 그 실천적인 의지나 에너지가 좀 더 또 다른 문제로 커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저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거다. 이제 지금 아주 사태의 진짜 심각성이나 혹은 이 지금 참정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민주주의나 전체 이제 국가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거가 있지만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항상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예. 결국은 뭐 그 싸움으로 부는 분이 많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 주권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여당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구성을 하는데 이런 수를 뭐 의석 비율에 하냐 이거는 참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국정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면서 외부의 아주 중립적인 기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제대로 하고 있냐를 감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국정조사를 했냐 안 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안이한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잠실의 그 시위 현장 말고 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예.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재선거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자, 물론 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독일 베를린 주의회하고 연방의회에서 투표용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정치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법원에서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참정권 침해가 있었는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가를 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부정선거는 아니지만은 이게 평등권이 심하게 침해됐기 때문에 주의회는 전면 재선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방의회 같은 경우는 무려 4,426개 투표구에서 445개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17.8%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선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재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2019년에 발생됐는데 실제로 재선거는 2021년 17개월 후에 그리고 연방의회 선거는 거의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됐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런 식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전면적 재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또 본인의 사임론을 저런 식으로 해서 재선거론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동혁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전면 재선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선거를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 사례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지금 그 재선거를 위해서도 사실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도 있고 또 뭐 부실하다 그러면 특검 부분까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적인 요소들을 위해서 좀 이제 시간을 갖고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당장 지금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전면 재선거일지 아닐지도 사실은 그 수사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것이 당락이나 등의 선거에 영향이 끼쳤는지 또 모든 그 전국 재선거를 할 정도의 상당히 그 이제 그 영향이 크기가 크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은 사실은 재선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현재 우리의 그 선거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부실하다 뭐 등등의 문제 제기만 할 게 아니고 빨리 이제 그러면 선거 관리 체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그걸 토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 이런 걸로 좀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되겠냐? 폐지해야 된다.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요. 선관위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저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이제 제도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도화라는 거는 결국은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크게 한 방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의 가장 시급한 부분은요. 선관위 내부에 준법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걸 영어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관위의 선임 구조를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각급 선관위원회는 뭐 법관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또는 중앙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다 한다든지 사무총장이 다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선임 구조. 아니 그리고 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왜 대법관이 꼭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요. 이걸 제도화시키는 게 선거 관리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후평가위원회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더 필요하다면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어떻게 그나마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책임성 강화의 책임성 강화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성 강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제 통제의 부분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 외부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이제 통제 방안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지위 자체를 바꾸는 건 참 쉽지는 않다. 이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든지 또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적 참여 속에서 이제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한 통제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귀 기울여서 개혁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두 개의 기둥, 국방과 민주주의일 겁니다. 국방이 흔들리면 평화가 없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참정권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겠죠. 이 자주국방을 향한 치열한 노력과 뼈를 깎는 선관위 개혁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기둥이 더 굳건하게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